경기도 외곽 신도시 일산의 11월은 언제나 쓸쓸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낙엽이 굴러다니고 오후 4시만 되면 해가 기울어 복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체리는 베란다 창문 너머로 놀이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 안에 자신의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지금쯤이면 학원 셔틀버스를 타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또 혼자네. 체리는 중얼거리며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끝낸 뒤였습니다. 시계는 4시 10분에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려면 2시간은 더 남았고 남편 도윤은 7시나 되어야 퇴근했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체리는 38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2년, 아이를 낳고 키운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큰아이 지민이는 초등학교 4학년, 작은아이 지훈은 2학년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바쁘게 지냈고 체린의 손이 필요한 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아에 매달려 허리도 아프고 잠도 부족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처럼 여유로운 시간은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가 한 달, 2달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공허함이었습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내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 그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하니까 했습니다. 도윤은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IT 중소기업에 다니며 꾸준히 월급을 받아왔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바람을 피운 적도 없었습니다. 체리는 그 점에서 남편에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도윤이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지? 힘들었어. 아니, 괜찮아.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체린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은 조금씩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밤 체리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친구들의 일상이 타임라인에 흘러갔습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누군가는 새로 시작한 일을 자랑했습니다. 체리는 그 사진들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성의 자아 찾기는 사치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체린의 가슴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댓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엄마의 노동은 보이지 않는 착취예요. 가사와 육아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구조가 문제죠.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체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문장들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떠올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던 시절, 꿈을 꾸던 시절, 그 모든 게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옆에 누운 도윤이 뒤척였습니다. 체리는 재빨리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안 자? 응, 곧 잘게. 도윤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체리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어젯밤 본 게시물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정이 올린 다른 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나하나 읽을수록 체린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각성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무언가를 놓치고 살아왔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체리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도윤을 위해 반찬을 만들거나 냉장고를 정리했을 텐데 그날은 그럴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역 커뮤니티 앱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가을학기 강좌를 모집한다는 공지였습니다. 체리는 무심코 목록을 훑어보았습니다. 요가, 플라워 아트, 베이킹, 그리고 글쓰기 모임. 글쓰기 모임. 체리는 그 단어 앞에서 멈췄습니다. 대학 시절
체리는 문예 창작 동아리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소설을 쓰고 시를 읽고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그때는 자신이 작가가 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꿈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묻혔습니다. 누가 빼앗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뒤로 밀었단 것입니다. 체리는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를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도윤이 퇴근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식탁에 저녁을 차렸습니다. 도윤이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문화센터 강좌 신청했어. 글쓰기. 도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네. 취미 생기는 것도 괜찮지.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관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내가 무엇을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관심의 범위 밖이었을 뿐입니다. 체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체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대인지 불안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체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뭔가 달라질 거야? 그 작은 속삭임이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문화센터는 아파트 단지 안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깔끔했습니다. 체리는 화요일 오후 2시 글쓰기 모임이 열리는 간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체린과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가방을 어깨에 맨 모습이 대학생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앞으로 함께 글을 쓰게 될 거예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체리는 자리에 앉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은 칠판에 몇 가지 단어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자기소개를 겸해서 각자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짧게 써보시겠어요? 참가자들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체린도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부터 막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서준이 한 명씩 돌아가며 발표를 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어떤 사람은 취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체린의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었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외에는요? 본인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것은요? 체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준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부터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그 말이 체린에게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나갔습니다. 체린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서준이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네, 그냥 오랜만에 이런 자리라서요. 주부의 삶은 쉽지 않죠. 다들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한마디에 체리는 멈췄습니다. 서준이 덧붙였습니다. 충분히 억울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체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준은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천천히 쓰시면 돼요. 체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기 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문득 서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충분히 억울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왔습니다. 체리는 다시 문화센터로 갔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각자 일상에서 느낀 감정을 글로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체리는 이번에는 조금 더 솔직하게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엄마도, 아내도, 나 자신도 아닌 것 같다. 발표 시간에 체린이 읽었을 때 서준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말 솔직한 글이네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수업이 끝난 뒤 서준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체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서준이 물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때요? 평범해요. 남편은 착하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요. 그런데 외로운가 봐요. 체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준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느껴져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혼자인 느낌.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 하니까. 그날 이후 체리는 매주 화요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서준과 카페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차 사적인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이랑은 대화가 안 돼요. 물어봐도 대충 대답하고. 그건 관심이 없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뭘 해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주부의 노동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착취당하는 거죠. 서준의 말들은 체린에게 위로였습니다. 집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준은 달랐습니다. 그는 체린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체린은 집안일에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청소는 대충 했고 저녁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도유는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아이 지후가 숙제를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풀어? 체리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보낸 메시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봐줄게. 지금 해야 하는데 나중에라니까. 체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후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러났습니다. 도윤이 아이를 안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봐줄게. 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났습니다. 왜 자꾸 방해하는지, 왜 자신의 시간을 빼앗는지.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도윤이 거실에서 체린을 불렀습니다. 체린아,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요즘 너 좀 이상해. 뭔가 달라졌어. 체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쓰기 모임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다른 고민이 있어? 고민은 없어. 그냥 내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야. 그건 알아. 근데 아이들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지. 체리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항상 완벽할 수는 없어.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좀 심한 것 같다. 체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피곤해. 먼저 잘게. 도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체리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편이랑 싸웠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체리는 그 문장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체리는 다시 카페에서 서준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수업 없이 만난 것이었습니다. 서준이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네. 남편이 이해를 못해요. 당연해요. 남자들은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죠.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이 손을 뻗어 체린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 순간 체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서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체린은 집에 돌아와서도 서준의 손길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도유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체린은 그를 지나쳐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체리는 서준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시간 있으세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조용한 곳으로요. 서준은 자신의 원룸 주소를 보냈습니다. 체리는 그 주소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체리는 서준의 원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서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체린에게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체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체린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그리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임을.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체린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저녁 7시에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이상한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아이들은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나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안 와? 아침부터 안 봤어. 전화도 안 받고.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체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디야? 연락 좀 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아이들에게 저녁을 시켜주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체린의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도 비어 있었습니다. 캐리어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편 체린은 서준의 원룸에 있었습니다. 좁은 방, 단출한 가구,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낡은 건물들. 하지만 체린은 그 공간이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엄마나 아내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체린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서준이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일단 드세요. 피곤하시죠? 고마워요. 가족한테는 연락 안 하셨어요? 아직은? 하고 싶지 않아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여기 있어도 돼요. 체리는 라면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준은 말없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체린의 부모에게 연락했습니다. 체린의 아버지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집을 나갔다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그럼 경찰에 신고는 했어? 아직은? 혹시 돌아올까 싶어서요. 돌아올 애가 이틀씩이나 연락 안 하겠어? 당장 찾아야지. 체린의 부모는 그날 밤 도윤의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도윤을 다그쳤습니다. 뭘 어떻게 했길래 애가 집을 나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애들은 뭐가 되는 거야? 체린의 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 체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답. 어디 있어? 당장 말해.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집을 나가는 게 말이 돼? 체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다그쳤습니다. 지금 누구랑 있어? 남자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주소 보내. 지금 당장. 아빠, 그러지 마, 보내라고. 체리는 결국 주소를 보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실 거예요. 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서준은 방 안을 서정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요. 1시간 뒤 원룸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습니다. 서준이 문을 열자 체린의 아버지가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어머니와 도윤도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유부녀한테 손을 댄 게 인간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내가 뭔데 남의 가정을 망쳐. 서준은 벽에 밀렸습니다. 어머니는 체린을 붙잡았습니다. 체린아, 정신 차려. 애들은 어쩌려고. 체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방 한쪽에 서서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준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고소할 거야. 각오해. 서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체리는 끌려나가듯 부모의 발에 이끌려 원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뒤에서 도윤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했고 어머니와 체린이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차로 따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체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탁자를 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어?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내 인생 망치는 거야?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해요. 진정이 돼? 저 꼴을 보고.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일단 오늘은 쉬시죠.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보자. 체리나, 정신 똑바로 차려. 부모가 나가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윤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체리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습니다. 체린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변호사 사무실. 체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오후에 집에서 보자. 준비할 게 있어? 도윤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체린은 주저앉았습니다. 오후 3시,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체린의 부모도 다시 왔습니다. 거실 탁자에 서류가 놓였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혼합니다. 체린은 숨이 막혔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갑니다. 체린 씨는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 1억. 체린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1억이 어디서 나와? 법적으로 정당한 금액입니다. 변호사와 협의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도윤 씨,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도 아이들 생각하면 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 되겠더군요. 도윤은 체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체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낼게. 대신 체린아, 다시는 오래 기대하지 마. 체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체린은 공장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밤이 되면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민이와 지후. 그들의 웃음소리, 작은 손 모두 체린의 선택으로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 동료가 말했습니다. 언니,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요? 누구요? 그 함께 있었다던 남자요? 체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서준. 그 이름조차 떠올리기 싫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도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받았고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불법 대출까지 끌었었다가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체리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밤, 기숙사 창밖으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체리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거야? 그 말은 인정이었고 동시에 체념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체리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습니다. 38배 집을 나왔던 그녀는 이제 41였습니다. 빚은 절반쯤 갚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부모에게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습니다. 외식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하고 먹고 자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체리는 기숙사 앞 편의점에서 커피를 샀습니다. 밖에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공장 담벼락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체린 씨.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 도윤 씨 변호사였던 김민석입니다. 체린의 손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윤 씨 부탁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잠시 시간 내실 수 있으세요? 왜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언제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일산역 근처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체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체리는 일산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거리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 문화센터.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체린이 앉자 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도윤 씨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체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채무 면제 확인서. 체린은 숨을 멈췄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도윤 씨가 남은 빚을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아이들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체리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도윤의 필체였습니다. 체린 씨,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만 고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체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아이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양육권은 여전히 도윤 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서준 씨 관련 소식입니다. 체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위자료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건 서울역 근처였다고 합니다. 체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도윤 씨는 그에게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도윤 씨가요? 내 료복수는 여기까지라고 하시더군요. 체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체리는 도윤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나왔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체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가구 배치가 바뀌었고 벽에는 아이들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요? 학원 갔어요. 조금 있으면 올 겁니다. 둘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인걸요. 아이들한테 편지 왔었어요. 도윤이 서랍에서 편지 2통을 꺼냈습니다. 체린에게 건넸습니다. 읽어보세요. 체린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민이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나 중학생 됐어. 키도 많이 컸어. 엄마 보고 싶어. 언제 만날 수 있어? 두 번째는 지후였습니다. 엄마, 나 축구 잘해. 학교에서 상도 받았어.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 체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보고 싶어 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니까요. 체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이들 만나세요. 저도 자리 비워줄게요. 고마워요. 고마울 건 없어요.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요. 도윤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체리는 혼자 앉아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게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혼자서도 집을 잘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지민이가 먼저 들어오다가 체린을 보고 멈췄습니다. 엄마. 체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민이는 훌쩍 거 있었습니다. 이제 체린의 어깨까지 왔습니다. 지후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도 많이 컸습니다. 엄마. 지후가 달려와 체린을 안았습니다. 체린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민이도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친구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체리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웃으면서 가끔 눈물을 닦으면서. 식사가 끝나고 체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벌써요. 지후가 아쉬워했습니다. 체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올게. 약속이야. 응, 약속. 도윤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 앞에서 체린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한테 잘해주세요. 그것만 부탁할게요. 네. 체리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밤, 기숙사로 돌아온 체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민이의 웃음, 지후의 목소리. 나는 아직 엄마야? 그 말이 체린에게 작은 위로가 됐습니다. 한편 서울역 근처 쪽방촌에서 박서준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옷, 더러운 얼굴, 텅 빈 눈빛.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며 동전을 던졌습니다. 서준은 그것조차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4년이 더 흘렀습니다. 체리는 45이 되었습니다. 공장 일을 그만두고 작은 세탁소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몸은 덜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옷을 다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문을 닫고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빚은 다 갚았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찾아가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어머니는 가끔 반찬을 싸주었습니다. 몸 챙겨 먹어라. 네, 엄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고등학생이었고 지후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체리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노릇을 할 자격이 있는지 늘 의심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가면 집 떠날 거야. 어디로? 서울. 기숙사 들어갈 거야?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선택이야. 엄마는 외롭지 않아? 체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롭지. 하지만 괜찮아. 지후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아빠랑 계속 살 거야. 아빠 혼자 두기 싫어. 체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착하다.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해. 체리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매일 후회해.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지? 그럼 앞으로는? 앞으로는 잘 살아가려고 해.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체리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지민이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사랑해. 체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이들이 떠나고 체리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체리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혼자구나. 그 말은 슬픔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체리는 방으로 들어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체린 씨, 아이들이 이제 다 컸습니다. 지민이는 곧 대학생이 되고 지후도 잘 크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엄마 역할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제의가 왔고 지방으로 발령받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독립할 나이가 됐으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의 삶을 사세요. 아이들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건강하세요. 체리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체리는 오랜만에 노트를 꺼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쓰던 그 노트였습니다. 먼지를 털고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7년 전 받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답을 쓸 수 있었습니다. 나는 실수한 사람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아이들을 떠나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바르게 살아가려 합니다. 체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체리는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포트 세탁 맡기러 왔어요. 네, 영수증 드릴게요. 엄마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금방 끝날 거야. 아이가 추정을 부렸습니다. 빨리 해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체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엄마가 아이를 달래며 나갔습니다. 체리는 코트를 받아들고 뒤쪽 작업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체리는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왔습니다. 가게 안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디선가 사건이 터졌고 누군가는 성공했고 누군가는 실패했습니다. 체리는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민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험 잘 봐, 엄마가 응원해. 곧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체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한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남루한 옷, 구부정한 등 체리는 그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박서준이었습니다. 그는 체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빛은 흐릿했고 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체리는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체리는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준의 모습이 멀어졌습니다. 체리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체리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으로 아이들 사진을 보았습니다. 도윤이 가끔 보내주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운동회, 졸업식, 생일, 체리는 그 사진 속에 없었지만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잘 컸구나. 체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체리는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좀 어때? 괜찮아요. 일도 괜찮고. 건강은? 네, 괜찮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은? 잘 크고 있어요. 다행이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체린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어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체린아, 이제 그만 괴로워해라. 네, 엄마. 넌 충분히 벌 받았어. 체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용서해. 남도, 그리고 너 자신도. 체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력할게요. 어머니는 체린을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체리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나는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르게 살아갑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려 합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라도 응원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체리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음 달 지민이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엄마, 우린 잘 지내요. 아빠도 건강하고 지후도 잘 크고 있어요. 엄마도 이제 혼자서 잘 사세요. 우린 엄마를 사랑해요. 하지만 엄마도 엄마 자신을 사랑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괜찮으니까 엄마도 행복하세요. 체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별이었습니다. 체리는 조용히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살아야지. 체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후회는 남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체리는 그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바르게. 그것이 체린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